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업도 진행을 잘 하셔야 되고 일상과 건강도 진행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저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강의할 때 많이 모일 때는 뭐 한 12,000명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특별하고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강의한 지가 20년이 넘는데 20년 강의하면서 처음 느낀 경험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겪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양주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 의정부 위쪽에 가면 거기에 이제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경기도에 계신 사장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모임에 각 지역별 회장단 모임이 그날 양주에서 있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진행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양주시에 있는 그 야외 공연장이에요. 이렇게 공연장인데 저 천정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 근데 저 중간에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펴져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이게 많은 공연을 하는 곳이래요. 근데 여기 관람객 정원이 2,000명이래요. 2,000명. 근데 그날 오신 사장님들이 30명이 오셨어요. 30명. 처음 경험하는 거였는데 이런 공연장에 커다란 공연장에서 이렇게 30명의 청중들을 모셔놓고 제가 슬라이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강의를 한 그런 그 금요일 강의였는데 아주 저로서도 처음에도 아주 황당했고 그 다음에 청중들도 굉장히 황당한 거죠. 이런 2,000명이 모이는 데서 30명이 강의를 듣게 되니까. 근데 강의는 다행히 잘 끝났고 저도 처음 한 경험이었고 청중들도 그랬는데 저도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도 그 폴라이프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러 왔는데 실제는 좀 이렇게 모여 있어야 좀 좋은데 정부의 이 규제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런 규제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제 친구하고 저녁에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 제 친구가 그저께 그 가족들끼리 뮤지컬을 보러 갔대요. 세종문화회관으로. 근데 그 세종문화회관에 그 넓은데 수백 명이 그냥 꽉 뭐 거리두기도 없이 다 앉아서 그 공연을 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화가 딱 났어. 그렇게 다 모이는데 왜 네트워크하는 사람들은 못 모이게 하냐. 화가 나서 그냥 제 친구한테 그런 좀 볼멘 목소리도 냈는데 어쨌든 상황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드릴 메시지를 갖고 온 게 이 메시지를 갖고 왔어요. 우리가 자꾸 못 만나게 하잖아요. 만나기도 어렵고 접촉이 안 되는 세상, 언택트 세상에 살고 있는데 플랜 B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고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제목으로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들을 여러분 가능하면 사업자 사장님들끼리 듣는 것보다는 새로 리크루팅 하실 분들을 모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때문에 회사 전체의 매출액이 떨어지는 회사도 있지만 폴라이프처럼 올라가는 회사도 있고 그룹도 똑같아요. 어떤 그룹은 떨어지고 어떤 그룹은 올라가는 그룹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매출액은 이렇게 들쭉날쭉 회사마다 다르지만 회사의 공통적인 특징은 리크루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 사업은 뭔가를 제품을 파는 사업은 아닙니다. 리크루팅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제품을 전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달 받을 사람이 없으면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징검 돌이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리크루팅을 확장시킬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오늘 강의도 그런 식으로 제가 약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으실 때 리크루팅 하실 분들을 모셔서 같이 앉혀놓고 제 얘기를 같이 들으시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고 들으신 다음에
오늘 제가 던지는 얘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보세요. 사장님들의 입장, 그리고 아직 사업을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새로 오실 리크루팅 대상자를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실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약간 다른 건 여러분은 현장에 계신 사업자고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진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이 얘기를 한번 토론을 해보시면 결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1번이 감염 예방인데 저는 우리 학생들 강의할 때 옛날부터 그랬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요 얘기를 꼭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팁으로 약간 좀 전해드릴게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게 아주 정확하게 맞아요. 자, 여러분 수족구병이나 폐렴, 독감, 감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시죠?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감염 예방을 위해서 권하는 게 있어요. 권하는 게 있는데 이제 물로 손을 씻으라는 걸 권하는데 저는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를 많이 들립니다. 강의를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근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지금도 보면요. 그 공중화장실, 휴게소 공중화장실에 가면 갔다가 나올 때 손을 안 씻고 나오는 사람이 지금도 셋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손을 씻는데 물로 씻는 사람인데 물을 어떻게 씻냐면 이렇게 물로 씻는 사람들 이렇게. 그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건 저는 그냥 눈으로 대략 확인을 한 거고 이건 질병관리본부가 통계를 낸 겁니다. 자, 물로만 씻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43%. 아예 안 씻는다. 33%. 비누로만 씻는다. 30초 미만 22%. 근데 권장하는 거 흐르는 물로 비누로 30초 이상은 씻어라. 여기 씻는 분들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 부분을 확장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친구가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근데 손을 안 씻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악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대변균이 2시간 안에 내 입에서 발견된 확률이 있답니다. 무려 39%.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만약 손을 안 씻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친구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친구 균이 여러분 입에 있으니까. 우린 입 막 만지잖아요. 머리도 만지고 얼굴도 만지고 이게 입도 만지고. 손에 세균을 한 마리를 묻혀놨어요. 손에. 한 마리를 딱 묻혀놨는데 이 증식 속도가요. 3시간이 지나면 그 한 마리가 무려 26만 마리로 증식을 한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지저분한 데가 손이거든요. 근데 손으로 가장 많이 만지는 데가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약간 줄었지만 그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이것저것 다 만지고 그 손으로 핸드폰도 만지고 그 손으로 뭘 했냐면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었었어요. 과일도 집어먹고 떡도 집어먹고 과자도 집어먹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자, 여러분 이런 고민 될 거예요. 손 씻는 거 좋은데 화장실에 갔더니 휴게소 화장실에 갔더니 비누가 있는데 그 비누 남들이 쓴 비누를 나도 써야 될까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한 7, 80%의 청중들이 그런 비누는 안 쓰는 게 낫다고 답을 합니다. 근데요, 뉴욕타임즈에서 이 이슈를 갖고 연구를 했는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 거죠. 포도상 구균, 대장균 이런 균들을 손에다 50억 마리를 묻혔답니다. 그 균을 손에다 묻힌 거예요. 어떤 사람 일부러. 그리고 그 사람 손을 비누로 씻게 하고 그 비누를 다음 사람한테 넘겨준 거예요. 다음 사람이 그 비누로 손을 씻었어요. 50억 마리의 세균이 묻은 사람이 썼던 비누를 내가 쓴 거죠. 근데 실험 결과 어떻게 되냐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균은요,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비누에는 살아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이 썼던 비누든 심지어 물에 젖었던 비누도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 그것도 물에 젖었던 비누는 흐르는 물에 잠깐 이렇게 씻은 다음에 그 비누를 쓰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 잘 씻어라.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비누로 씻어라. 이거는 그 WHO에서 조사한 건데요. 택배 여러분 많이 받잖아요. 요즘 택배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택배를 받으면 그 택배 상자에 세균이 24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에 72시간 동안 살아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재채기 할 때 비말이 나오잖아요. 그 비말에 30분 동안 살아있고요. 그리고 마트에 가면 카트 손잡이 있잖아요. 그건 72시간 동안 살아있대요. 그리고 진열대, 유리표면에는 96시간 동안 살아있고, 옷에 묻은 바이러스도 24시간 동안 살아있대요. 그래서 코로나는 언젠가 끝나겠지만, 이게 정리가 되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얻었던 경험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고, 이런 것들도 우리 어떤 생활 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이건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좋은 의미의 선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좀 위생적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나 스스로 이렇게 청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요즘 내과의 그 이비인후과 자료들 나오는 거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독감과 감기 환자가 훨씬 줄었대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워낙 개인들이 위생 관리를 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리를 늘 잘하셔. 건강하셔야 되니까 그런 팁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가 언택트 시대인데,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의 그 기반은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활성화되어 있고,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방법이 바뀐 거죠. 만나야만 이루어졌던 것들이 만나지 않고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예고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생소한 하나밖에 없는 학교죠. 이 학교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된 학교인데 본교가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대학인데, 이 대학은 강의실도 없고요, 도서관도 없고, 운동장도 없어요. 유령학교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4년 동안 1학년 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있고, 2학년, 3학년, 4학년을 옮겨 다니는데, 서울에도 옵니다. 그 다음에 타이페이도 가고, 독일의 뮌헨도 가고, 영국의 런던도 가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학년별로 묵는 거예요. 그래서 묵을 때 아이들은 그 지역에 기숙사가, 서울에도 기숙사가, 미네르바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에서 묵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 2, 3, 4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할까요? 그러면 수업 들으려면 다 샌프란시스코로 맨날 가야 되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그 수강 신청을 하거든요. 이렇게 나는 월요일날 뭐 3교시부터 4교시다. 나는 목요일날 1, 2교시다. 다 이 수강 신청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에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 구조가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 되면 교수님도 입장을 하고 학생들 20명 미만이 쭉 입장을 합니다. 입장을 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을 주로 하는데 교수는 토론 주제를 던지면 학생들은 그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각 도시마다 있는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미국은 뭐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데일 거겠죠. 그런 회사들한테 미리 가서 인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4학년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궁금해하고 결과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미네르바 스쿨을 만든 모토를 보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존재할 직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모토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신선하죠.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지 않을 미래 직업에 적합한 인재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지, 그걸 적응하고 극복해낼지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 방법들을 전해주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네랄 스쿨은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우리가 일컫는 하버드보다 경쟁률이 더 치열하답니다. 물론 이 학교는 하버드처럼 뭐 SAT를 본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시험 과정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인터뷰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제가 요 얘기를 처음에 접했을 때 제가 한 4년쯤 전이었어요. 요 얘기를, 미네랄바 스쿨 얘기를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왜? 저도 이미 그때 뭘 했냐면 제 수업 중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신청한 학생은 그 시간에 제 강의실에 오지 않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온라인을 틀어놓고 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그걸 듣는 거죠. 그게 이미 저는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확장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지금도요, 저는 이번 학기 끝나면서도 우리 학생들 얼굴, 신입생 학생들도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어요. 다 온라인으로 대면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온라인 기말고사도 끝났죠. 시험도 다 온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할 때 우리나라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 학교도 야, 온라인 수업이 과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하게 되는데 이게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장점이 또 많아요. 어떤 장점이냐면 제 수업은 학생들이 많이 듣거든요. 한 반당 200명, 어떤 때는 260명씩 이렇게 듣는데 강의장에서 그걸 하면 아무리 제가 주의 집중을 시켜도 이 아이들이 그 집중을 오래 못합니다. 근데 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제가 해보니까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혼자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전 하거든요. 학생들 이 화면에 학생들 얼굴을 띄워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얼굴을 띄우지 못하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다가 토론을 던지잖아요. 주제를 던질 때 일부러 딱 찍어요. 화면을 보일 때는 제가 딱 볼 때 이 친구는 집중하지 않네. 그럼 그 친구를 불러요. 김아무아무개, 자넨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럼 애들이 그 친구가 딱 긴장을 하고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수업은 초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 학생들도 집중을 많이 했고, 우리 끝나고 이제 수강소감을 받아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 본인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고 얻을 게 많았고 혼자 공부한다는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택트는요, 지금 현재 우리 채용도 만나지 않고 인터뷰도 언택트로 하고요, 무대면으로 하고요, 모델하우스도 전에는 가서 봤잖아요. 여기가 욕실이네, 여기가 큰 방이네, 작은 방이네 봤잖아요.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가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도 온라인 강의를 하고 원격 강의를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사, 국내 네트워크사들 지금 고민이 그거잖아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진행하는 형태를 보면 특정 지역, 못 모이게 하는 지역 이외의 장소를 잡습니다. 그럼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처럼 1박 2일은 줄었어요. 그럼 거기 가면 역시 전 하던 규모의 그런, 좀 장소는 크죠. 거리두기를 하고 그런 강연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강연들은 소규모 강연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글로벌사인데 이 본사가 서울인데 지역에서 모입니다. 모이는데 제가 갈 때 10명 정도의 그 사장님들이 앉아 계세요. 그럼 앉아 계시면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수업을 듣는데 리크루팅 어떻게 할 거냐, 사업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를 듣는데 그 듣는 수업하는 내용을 전국 사업자한테 이렇게 중계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중계를 딱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하고 매주 화요일 날 수업을 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 날 11시부터 12시 30분은 어디가 있냐면 제가 대구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본사가 서울인데 지사가 서울인데 대구에 모여가지고 그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주 차거든요. 3개월간 진행이 되는 건데 뭐 이런 주제들로 계속 합니다. 코로나 위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7가지 기회다.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과 인맥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나약한 자존심을 뛰어넘는 자존감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네트워크 할 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자존심 문제가. 그리고 왜 네트워크가 답인가? 그리고 상대 성격을 파악하는 기술. 여러분 늘 사람들 만나시니까.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네트워크 사업의 미래는 어떻게 연관될까? 뭐 이런 주제들을 제가 계속 다른 주제를 매주 바꿔가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긴 하는데 신규로 리크루팅이 멈추게 되면 어쨌든 이 사업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룹도 위험하고 회사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을 전달해 줄 사업자를 키우고 확장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관점도 그렇게 강의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사업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크루팅 대상자가 계속 발굴돼야 돼요. 매출이 높아지지만 리크루팅 대상자가 없어 사업자가 줄게 되면 그룹 매출도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회사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그냥 멈춰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니까 본사 자체도 그룹 자체도 안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럼 뚝뚝뚝 떨어집니다. 눈에 보여요. 근데 지금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도하는 그룹들과 회사들은 조직도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계속 탄력적으로 붙고 있고 매출액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택트 세상에 왔기 때문에 언택트 세상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우리의 어떤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플랜 B를 찾아라 이거예요. 뭔가를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주력했던 예상했던 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뭔가를 찾아야지. 아니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도미노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사업자 사장님보다는 오늘 이렇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사업을 아직 안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생각에 55세부터 노후까지 쑥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하잖아요. 55세부터 내가 평생을 살 때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 생각에.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오프라인 강의에서 직장인한테 이 질문하면 90% 이상이 응답하는 금액이 있어요. 네, 한 2, 3억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요, 55세부터 80세까지 사는데 8억이 들어가요. 90세까지 11억, 100세까지 14억 5천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55세가 갖고 있는 돈은요, 2억 9천6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64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년밖에 못 사는 거죠. 그 돈으로. 근데 더 안타까운 건 2억 9천6백만 원 중에 85%가 여기에 묶여있는데 이게 뭐냐면 집이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죽기 전에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 중에도 기장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지난 1월 달부터 회사를 못 나가요. 비행기가 안 뜨니까. 기장은 수입도 좋아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안정된 생활을 했고 뭐 본인 자산도 있고 그런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수입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6개월 정도 수입이 안 들어오잖아요. 적금을 깹니다. 보험도 깨요. 그게 1년 지속되죠.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서 수입이 끊기고 1년이 되면 그 누구라도 극빈충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도 여기에 해당되실 거예요. 극빈충으로 추락한다. 극빈충 추락하면 어떻게 되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수 없어요. 먹는 것도 줄입니다. 지금 그런 때가 왔어요. 그래서 플랜 B, 내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직장인은 반드시 틀림없이 벌어지는 게 뭐예요? 은퇴 아니면 해고가 벌어져요. 직장을 영원히 다닐 수는 없어요.
만약 내가 오너라면 가능하겠죠.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갈 수 있겠죠. 피할 수 없는 게 퇴직과 해고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자다, 자영업이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언젠가 사업은 상황이 바뀌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강남 강해를 가는데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갔어요. 강남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저녁 강의였어요. 그때 저녁에 8시 반 강인데 CEO들이 모이는 강의였어요. 근데 제가 7시 넘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제가 빌딩을 세보니까 한 12개 정도의 빌딩, 11, 12개 정도 빌딩인데 그 중에 7개 빌딩의 1층이 싹 비었어요. 다 문 닫은 거예요. 여러분 7시면 장사하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현실을 아니까 저 점포 갖고 있던 사장이 얼마나 가슴 탈까. 저분도 곧 극빈층으로 추락을 할 텐데 저분이 미래 플랜 B를 갖고 있을까? 있었을까? 대부분 없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올 줄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플랜 B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걸 하고 있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 스텝이 뭐냐. 어떤 사람은요 플랜 B, 플랜 C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교토삼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혜로운 토끼는 3개의 굴을 갖는다. 쫓기다가 여기 막히면 다음으로 들어가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플랜 B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뭐 있어? 이렇게 그냥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알죠? 그 사람들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냥 쓰고 즐길 거야. 나는 내일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미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없어요. 있다면 안타깝고 불쌍한 미래가 있죠.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미래. 욜로족의 반대말이 요즘 나왔는데 그게 뭐냐?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어족은 경제적으로 자립돼 있고 난 조기 은퇴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30대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욜로냐 파이어족이냐 그랬더니 재밌게도 30대 응답자의 30%가 나는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냥 욜로족처럼 흥청망청 현재를 즐기자 내일은 없어. 그래서 뭐 아주 비싼 레스토랑 가서 막 음식 시켜 먹고 왜 시켜 먹어요? 사진 찍으려고 시킨다. 저는 그런 사람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젊은 친구들 중에 아주 알뜰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한의원 원장은 젊은 친구예요. 34살인데 그 친구가 전에 개인 한의원을 하다 망했어요. 망해서 사기를 당해서 망한 다음에 이제 페이닥터를 하는데 그냥 페이닥터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능력 내가 매출액 올리면 얼마를 내가 받는 그런 페이닥터입니다. 조건부로. 이 친구가 아주 침도 잘 놓고 원장이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환자가 많아. 그리고 이 좀 비싼 치료를 해. 수입이 내가 볼 때 좋아요. 근데 망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원장이 받는 월급의 90%를 저축하더라고, 그 친구가. 그 한의원 원장이요. 차도 안 사요. 술도 끊고. 뭐하냐? 운동만 한대. 운동도 돈 안 드는 운동. 축구 뭐 이런 거. 그래서 전 그 친구한테 그 원장도 이 부에 대해서 돈에 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 친구는 제 책도 보고 제 방송도 보고 그런 친구인데 제가 그 원장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당신은 분명히 당신이 원하는 부를 획득하고 살 거다. 왜?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욜로도 있고 파이어도 있을 거예요. 저는 파이어는 미래에 충분한 플랜 B, 플랜 C를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위기가 와도 생존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리크루팅 이렇게 섭외 받으신 분들 중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도 나는 직장 다니고 있어. 안전할 거야? 그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그 항공사들.
문 닫는 거예요. 그럼 소속된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없어요. 안정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 옛날에 은행 망하는 거 다 보셨죠? 다 그래요. 기업, 우리나라 모 기업들 옛날 원전 때문에 세계 수출하고 막 돈 엄청 버는 기업들 있죠? 지금 뉴스 보세요. 다 해겁니다. 다.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플랜 B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플랜 B를 갖고 준비한 분들은 미래에 다른 위기가 오더라도 문제없이 극복할 수가 있고, 플랜 B가 없으면 요거 끝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스티브 에드콕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파이어족의 대표적인 아주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35살 때 은퇴를 했어요. 지금은 자기 부인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빨리 하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왜 은퇴를 못해요? 준비가 안 되니까 은퇴를 못하는 거예요. 35살짜리 이 젊은 블로거가 우리한테 주는 팁이 있습니다. 화이어족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돈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삼으라 이거예요. 말씀드렸던 외식 비싼 거 이런 거 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넷플릭스 이런 것, 어떤 그 유튜브 이런 구독료 있잖아요. 구독료 다 끊어라. 핸드폰료 줄이고 택시비 줄이고. 그래서 그 저축이 뇌 즐겁도록 뇌 구조를 바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돈을 쓸 때 기쁘잖아요. 돈을 모으는 맛을 본 사람들은요, 돈을 저축할 때 짜릿함이 느껴져요. 돈 써봐야 뭐 1,000만 원 이렇게 쓴다고 해보세요. 만약 1,000만 원 있어요? 좋은 거 비싼 걸 산다고 사죠. 기쁘죠. 근데 그걸 저축 맛을 들인 사람은 1,000만 원 저축하면서 뭐를 보냐면 저거를 보는 거예요. 저게 내가 원하는 아파트고 내가 나중에 사야 될 집이에요. 내 건물이야. 1,000만 원짜리 가방이 기쁘겠어요? 50억짜리 100억짜리 아파트와 빌딩이 기쁘겠어요? 이게 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젊은 블로거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뇌가 더 즐겁도록 해라. 어떨 때? 쓸 때보다는 모을 때. 두 번째는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자의 5가지 비밀에서 이후 얘기를 자세히 해드리는데, 그 어떤 사람도요 그냥 저축만으로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이나 예술작품들, 그림들, 그 다음에 주식, 사업 등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가 연 5%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1년 생활비를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과 연계를 하면 플랜 B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여행하지만 여행하면서 돈 버는 건 아니죠. 내가 여행해서 돈을 쓰잖아요. 돈을 누가 벌어? 내가 투자한 시스템에서 벌어주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트워크 사업은 여기에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전 세계를 여행하잖아요. 여행할 때 여러분 돈을 못 버나요? 벌죠. 이미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쟤는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네. 여행하면서도 돈을 버네. 직장인들은 불가능해요. 직장인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한 달, 2달. 해고되고 수입은 없는 거죠. 자동이체 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자동이체는 여러분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얘기하면 거꾸로입니다. 매월 투자할 자산에 돈을 자동이체하라는 거예요. 투자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매월 얼마씩 넣어놓으라 이거예요. 넣어놓으면 시드머니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로 투자하려는 겁니다. 역시 우리와 다르죠. 네 번째는 현금 흐름을 파악하라 이거예요. 이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부동산이 어디로 가는지, 주식이 어디로 가는지, 예술작품이 어디로 가는지를 흐름을 파악하라. 돈은 많아도 캐시프로우가 막히면, 동맥경화가 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자 부도난 회사들 많아요. 저게 안 팔리는 거죠. 5번째는 나쁜 대출을 없앤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말씀 이것도 드릴 건데요. 대출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대출과 똑똑한 대출이 있어요. 나쁜 대출은 뭐냐면 대출을 받아서 차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업이 차와 관련이 있다면 그건 투자죠. 근데 폼 잡으려고 대출 받아서 차 사는 건 망하는 겁니다. 대출 받아서 뭐 사고 이런 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대출은 뭐냐면 대출 받아서 요즘 금리가 얼마나 써요? 0.5%. 그 금리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요즘 아파트가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투자하려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너무 싸니까. 이게 둘로 나뉘는 거죠. 나쁜 대출과 똑똑한 대출 중에 똑똑한 대출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35살 은퇴한 그 블로그가 우리한테 주는 팁이에요.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든지 네트워크 사업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수입을 올라오는 시스템을 갖춰놓든지. 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죠. 뭐 목표가 없었겠죠. 뭐 돈 버는 방법을 몰랐겠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오프라인 강의면 여러분한테 제가 답을 끌어내려고 제가 요거를 한 5분 이상 기다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근데 온라인상이라 제가 많이 기다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같이 계신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열심히 사실 겁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데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분들이 부자가 못 될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부자도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혼자 아무리 죽어라 열심히 일해도 그 노동에서 얻은 돈을 저축한 돈만으로 부자 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주는 거 있잖아요. 부자 될 만한 월급을 주는 회사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먹고 살 만한 돈을 주는 게 회사입니다. 절대 그 이상 돈을 주지 않아요. 힘들게 일하죠. 안 하는 사람 없죠. 근데 누구도 벌은 돈을 저축한 돈만으로 부자 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한국의 그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부자의 기준이 있어요. 물론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매년 바뀌어요. 지금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산이 67억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월급만으로 돈을 벌어서 67억 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볼 땐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는 있겠죠. 100만 명 중에 1명 있을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회사의 월급.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CEO. 오너는 아니지만 그런 불과 몇 명 빼고는 월급을 받아서 없어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자,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난리가 났잖아요, 현재. 난리가 났는데, 전국으로 다 이게 번졌다고 그러나요? 아파트 중위 가격이라고 했죠. 중위가 이제 한국,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라고 보면 한 그 9억 1천만 원 정도 된대요. 이것도 물론 계속 변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건데, 9억 1천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한국의 직장인 평균 연봉이 약 3,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한국의 직장인들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이 아파트를 살려면 3,500만 원을 모은다면 얼마를 모아야 되냐? 26년을 모아야 1원도 안 쓰고 26년을 모으면 저 집을 살 수가 있대요. 현재 서울의 중간 아파트. 근데 반만 쓴다 그러면 53년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희망사항이죠. 어떻게 월급을 한 푼도 안 쓰냐? 어렵죠. 그래서 현실을 좀 알려드리면 아파트 중위가격을 살려면 현재 한국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집을 기준으로 했어요.
맞벌이 할 때 맞벌이 하는 집에서 한 달에 저축 가능한 금액이 102만 원이랍니다. 102만 원을 모아서 부부가 저 9억 1천짜리를 살려면 얼마를 모아야 되냐? 무려 75년을 저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5살이에요. 근데 여기서 변하지 않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변하지 않아야 되냐? 저 집값은 75년이 지나도 9억 1천만 원이나 된다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의 직장인들은 월급 받아서는 현재 집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30대든 40대, 특히 30대, 40대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릅니다. 요즘 매일 신문 주제가 그거예요. 사다리를 치웠다. 뭐 지금 난리들이 아니죠. 저도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학생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발적인 욜로족이 되는 학생들 많아요. 인생 뭐 있어?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현실은 이렇지만 여기서 제가 이 세 번째 주제가 뭐예요? 플랜 B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플랜 B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거냐? 워런 버핏이 그 얘기를 했어요. 돈이 당신을 위해서 밤낮 없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할 것이다. 아주 압축된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현재 돈이 있는 사람도요. 그 수입은 쓰기만 하면 이게 점점 좀 줄게 돼요. 청년시대 돈이 궁한 것과 연세가 드셨을 때 돈이 궁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내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아까 그 블로거처럼 세계 여행을 다니더라도 걱정이 없는 거죠. 여기서 수익을 창출시키니까. 근데 이걸 만들어 놓지 못하면 이래야 돼.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어르신들 중에 70이 넘은 분들 중에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러시겠어요? 그 연세 쉬셔야 되잖아요. 몸도 아픈데. 시스템이 없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서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어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움직이면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연세 돼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돈을 벌어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네요. 이게 뭔지 감은 오시죠? 이게 뭘까? 이거. 그렇죠.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시스템이 돈을 벌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네트워크 사업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럼 여행을 가든 어디에 가도 시스템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직접 팔아서 수익을 창출한 그 사업이 아니잖아요. 조직이 전체가 움직이고 그런 커미션들이 나한테 오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시스템 만들어 놔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나이가 먹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시스템을 만들 때 제가 하나 팁을 또 드리면 플랜 B를 찾아야 되는데 이 플랜 B는 저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받침점을 활용하라는 팁을 드려요. 받침점. 받침점은 이런 거예요. 저기 보시면 저 병따개 있잖아요. 병따개. 병따개를 보시면 요게 힘점이고요. 요게 받침점입니다. 요 파란 게. 받침점이 있어야 작용점이 생겨서 병마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받침점이 없으면 여기서 걸리지 않으면 요 작용점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걸 받침점을 만들면 내 힘으로 못 따는 건데 받침점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침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힘점은 내가 뭔가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 누르는 거죠. 여러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아르키메데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기다란 작대기를 준다면 나는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겠다. 왜? 그게 받침점이에요. 이게 물리학 용어지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힘점은 여기죠. 받침점은 뭐냐?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 투자한다면 아파트를 산다, 주식을 산다 그러면 현금이 있어야 되고 현금이 없으면 대출, 무슨 대출? 똑똑한 대출이 필요하죠. 그걸 투자를 해놔야 그 수익, 작용점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오르기 전에 대출 받아서 이게 한 3년 전에는 지금보다 반값이었어요. 서울 아파트가 반값이었어요. 그때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산 사람들은 지금 완전 대박이 난 거죠. 3년 만에 50%가 올랐으니까. 근데 그분들 살 때 본인들 돈 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그때 금리가요, 지금은 0.5%인데 그때도 한국이 생긴 이후에 최저금리였어요. 통화가 너무 많아서 돈이 갈 데가 없었거든. 금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를 살 때 원금은 30년 이후에 받는 거로 대출해 줬었어요. 그동안 뭐만 내?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 1%대 이자만 냈다니까. 그래서 산 사람들은 이 큰 수익을 얻은 거예요. 작용점을. 그걸 놓친 사람들은 지금 할 수가 없죠. 대출도 규제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팁은 이 받침점이 있어야 작용점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을 때 그럴 거예요. 송 교수님, 그러면 지금 집을 사든 주식을 사든 내가 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냐? 대출도 안 되고. 그럼 방법이 없냐? 제가 그 팁을 드릴 거예요.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팁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찾아야 돼. 이걸 찾아. 이게 뭘까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 그렇죠. 받침점. 받침점을 찾아서 딱 놓으면 그 받침점 때문에 내가 힘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커다란 작용점이 수익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받침점이 반드시 필요해. 아까 현상 세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대출이라고 그랬죠. 현금이나 대출. 근데 난 그게 없어. 그럼 나는 어떤 받침점을 놔야 될까? 그걸 제가 네트워크와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네트워크 사업에서 힘점이 뭘까요? 여러분 힘점. 힘점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는 건 쉽진 않아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죠. 주변의 시선. 야, 넌 무슨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힘점을 작동을 시킨 거야. 자, 그러면 네트워크에서 받침점이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받침점이 뭘까요? 그건 바로 네트워크 시스템이고 스폰서고 파트너예요. 이게 다른 데는 없습니다. 네트워크만의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파트너분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가게에서는 파트너 이제 직원을 고용하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파트너한테 월급 줍니까? 안 줘요. 이런 시스템 없어요. 내가 월급을 안 주는데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게 내 수입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돈을 줘야 움직이거든. 파트너한테 월급 주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잘할수록 열심히 해서 돈이 많이 벌수록 나도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업 보세요. 옆 사람이 잘 되고 내가 못 돼 보세요. 내 친한 친구지만 똑같이 치킨집을 했어요. 내가 망해갔는데 제가 돈을 잘 벌어 배 아픈 게 사업이에요. 근데 이건 네트워크는 달라요. 내 파트너가 잘 될수록 내가 수익을 줘. 그리고 스폰서는 나를 도와줘요. 나는 이 길을 간 적이 없거든요. 새로 시작했단 말이죠. 스폰서는 다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물론 그 사람은 스폰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나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사회적인 경험이 약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내 길입니다. 내가 가야 될 이정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알려줘요. 밤낮 없이 알려줍니다.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파트너. 여러분의 파트너가 많을수록 시스템이 돼서 그게 나를 위해서 그 시스템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럽에 가 있든 미국에 가 있든 휴가에 가서 뭐 한 달간 두 달이 있든 이 움직여서 여러분의 수익을 창출해준 이게 바로 받침점이에요. 그럼 작용점은 뭐예요? 여러분한테 캐시로 갖다 주는 겁니다. 현금이든 요즘 인기 최고인 금이든 금이 요즘 최고가래잖아요. 땅이든 아파트든 주식이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여러분의 받침점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네트워크 시스템과 스폰서와 파트너다. 이해하셨죠? 간단한 구조예요. 그래서 받침점을 여러분이 충분히 만들어만 놓으면 저 작용점들.
그래서 요즘 제가 만나는, 저는 여러 회사 강의를 하니까요. 특히 네트워크 회사 리더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통화하시 조용하게. 교수님, 요즘 네트워크 이 코로나 때문에요. 최고 대박은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왜요? 종업원 월급을 안 주잖아요. 그리고 점포 임대료를 안 내요. 월급도 안 주고 임대료 안 내는데 수익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볼라이프 같은 경우 면역 제품이 많잖아요. 더 매출액이 높아져. 수익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베팅할 돈도 없고 돈을 투자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받침돈을 놓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양성을 해야 된다. 양성. 뭐를? 그렇죠. 파트너 양성이죠. 스폰서가 여러분을 도와주긴 하지만 스폰서가 많고 파트너가 없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파트너를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5조 2천억 원. 900만 명. 이게 뭐냐면 한국의 네트워크 매출액 규모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네트워크 등록 회원이에요. 보통 네트워크 처음에 리크루팅 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많이 다치는 게, 야, 무슨 그 다단계 사업을 해? 무슨 네트워크, 이런 얘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다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에서 네트워크 등록된 회원, 이걸 통해서 섭취하고 바르고 이런 회원들이 9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더 커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관심 갖는 게 저 5조 원의 돈이에요. 한국은 이 법상 커미션을 35%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5조 원의 한국에서 매출액이 발생을 하면 한국 사업자한테 가는, 네트워크 사업자한테 가는 돈이 35%, 그게 무려 1조 8천억 원이에요. 1조 8천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여러분 라면 드시죠? 전 라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많이는 못 먹죠. 이 다이어트 때문에. 특히 좋아하는 거 떡라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떡라면 참 그냥 집집마다 또 라면이 있잖아요. 그 쌓여놓은 집집 라면 소비량이 전 세계 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이에요. 근데 한국의 라면 이 매출액 시장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조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의 네트워크 매출액 커미션이 얼마야? 1조 8천억 원이에요. 이게 무지무지한 시장이에요. 엄청난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면역이든 그 이외의 거든 건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리크루팅 할 때 그 얘기 해주세요. 여러분이 권하는 분들이 나 안 할래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업을 권했던 분이 이 사업을 하든 하지 않든 한국에서 네트워크 매출액은 일어나고 5조 원이 커미션이 1조 8천억 원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든 하지 않든 한국의 커미션 1조 8천억 원 발생을 하고 너와 하지 않든 하든 네가 관계없이 1조 8천억 원 사업자한테 나눠주는 거야. 근데 너 안 하면 너한테는 안 가지. 이론도. 네가 시작을 하잖아? 그럼 1조 8천억 중에 일부는 너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거야. 그게 네 플랜 B가 되는 거야. 시작한 사람, 힘점을 시작한 사람만이 이 돈의 일부를 받아갈 권리와 자격이 있는 거야. 안 해도 먹고 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먹고 쓰는 거 보잖아요. 자기하고는 이러는지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시작한 사람은 받침점을 통해서 수익이 작용점을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학 용어가 네트워크를 정확하고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요.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 날 강의를 가서 만난 분인데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 청와대 비서관도 했고 굉장히 그런 분들은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은퇴를 했어요. 지난 12월 달에 은퇴를 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석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제가 은퇴하고 후회가 하나 있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 전혀 몰랐어요. 뭔데요?
은퇴하고, 물론 연금은 나오죠. 은퇴하고도 수익이 발생돼서 내 노후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못 만들어 놨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게 너무나 후회스럽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자기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 현직에 있을 때는 그냥 별스럽지 않았죠. 대단했으니까. 그 별스럽지 않았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은퇴 후 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후회스럽고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플랜 B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은퇴는 반드시 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 언제인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게 내년일 수도 있어요. 꼭 그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러면 세상이 이런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자, 가난하면 적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말을 앙드레 말로가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난하면 먹고 사는데 이게 급급해가지고 누가 나를 공격해도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비굴한 거죠. 그러면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여러분도 고민을 하시지만 저도 요즘 매일 그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새로 강의안도 만들고 현재 그래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대학에서 찾아봤습니다. 대학. 우리 사서삼경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대학인데 대학에서 그 얘기를 해요. 지지 이후 유정하며 정 이후 능정하고 정 이후 능안하며 안 이후 능려하고 려 이후 능득이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에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머물 곳을 안 다음에 방향을 정하라 이거예요. 서울로 저기가 목적지가 서울인데 그걸 알고 나면 그걸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물 곳을 안 다음에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정 이후 능정 방향을 정한 후에 고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어떻게 해요? 편안해지죠. 편안해진 이후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한 이후에 머물 곳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야? 편안해야 된다는 거지. 편안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고요해야 되는 거지. 고요하기 이전에는 머물 곳을 알고 방향을 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본업이 뭔지 뭐를 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잡으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얻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왕좌왕하는 네트워크 회사들 많아요. 우왕좌왕하는 리더들 많아요. 여러분 지나보세요. 어떤 리더는요. 제가 안타까운 게 계속 범위를 축소시키는 리더들이 있어요. 이 감염될까 봐. 다른 방법도 안 찾아.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를 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고요해야 되고 그 전엔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 선택은 굉장히 미묘하지만 많은 거를 함의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행복하려고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지금도 행복하고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도 행복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려고 한 선택이 미래에 불행해지거나 지금 고단하고 힘든 선택이 미래에 크다란 보상을 갖다 주는 선택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행복하려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미래에 가서 그게 불행해진다면 그 불행한 미래에 갔을 때 우리가 과거의 선택, 지금의 내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실까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욜로족, 이 파이어족 얘기했죠?
우리 학교 때 공부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거든요. 그 당장 좋은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 10년, 20년 지났어. 후회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학교 때 공부 안 한 걸 후회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 안 했지? 그래서 보면 지금 행복도 행복이고요. 욜로족들. 미래 행복도 행복입니다. 파이어족들. 근데 둘 중에 어떤 데 가치가 더 큰 줄 아세요? 미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현재 고생을 하면서 미래를 고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엔 행복한 거예요. 현재 행복만 위한 욜로족들이 있잖아요. 욜로족들. 이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지금 그런 사람들 20, 30년 전에 어떻게 살았나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이미 여러분이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요. 제 현재는 누가 결정했냐면 제가 결정한 거예요. 언제? 이미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가장 짧은 건 2, 3년 전에 제가 결정한 겁니다. 그게 오늘의 저예요. 제가 어떤 강의 하잖아요. 어떤 강의 하는 만들, 이거 어느 날 느닷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 몇 년 동안 계속 연구합니다. 그냥 파는 거야. 계속 수백 권의 책을 보면서 파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만들어졌을 뿐이지 언제? 2, 3년 전에 이미 준비된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다면, 여러분 개인의 미래, 가정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같이 위한다면 지금 내가 하기 좋은 걸 선택하는 것보다 하기 싫은 걸 선택을 하셔요. 고단한 거. 그게 나중에 커다란 보상이 되어 만한 거. 제가 좀 전에 여기 강의하러 오면서 이렇게 녹화를 하러 왔는데 여기 그 폴라이프 사업자 사장님을 만났어요. 굉장히 저가 오랫동안 알았던 분인데 막 표정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좋으세요? 교수님 요즘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폴라이프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이게 살아있어. 누구 만나러 간대. 그래서 원래 좀 여기 듣고 가고 싶은데 약속돼서 먼저 간대. 죄송하다. 그러니까 표정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미래의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은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선택의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언택트 세상으로 변하고. 근데 여러분은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은퇴도 다가오고 그리고 플랜 B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난 플랜 B였고 나는 욜로족 같은데 파이어족이 되라고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받침점을 찾으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시간상 압축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구성을 하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변하는 세상에서 안 돼, 할 수 없어, 무릎 꿇고 엎드리고 포기할 건지 아니면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진격할 건지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사업자 사장님하고 리크루팅 하셔야 될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걸 좀 들으시면서 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